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18일이죠. 예, 음력으로는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알다시피 5.18 그 광주 항쟁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를 알리는 아주 우리 그 한국사의 역사 과정 속에서 그 현대사에서 꼭 그 기억해야 할 날짜가 바로 무도하고 무례한 그 신군부의 그 권력 탈취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민의 민중이 일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으로 시민의식을 그 표출한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의 발전 과정에 하나의 큰 그 물줄기와 같은 그런 흐름을 장식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가족과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동족으로서 그거를 함께 할 그런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분마 사태, 4.19 분마 사태, 분마 항쟁이죠. 그 다음에 5.18 항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헌법 조문에 꼭 넣어서 길이길이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극우 보수 단체인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이거를 폄하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달콤함과 행복과 평화를 그들은 아무런 뭐냐면은 희생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그런 치졸한 그 비겁한 행동들을 하면서 좋은 양복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고 그 따뜻한 그 커피와 달콤함을 취한 초콜릿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그런 그 비양심적인 민주화 세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과 현실성, 즉 공시성과 통시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역사를 잃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한국 문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 문명 이야기를 해볼까. 그래서 요거를 편제를 학문 산책에 이제 넣어서 152번째 그 강의를 한번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 한국 문명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다시 재정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다시 저도 공부 안 되는 입장으로 그렇게 지금 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보살 사상이 서구의 실존주의다. 칸트의 인식론과 보살 사상은 같다. 이 둘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다.
이 제목 그 자체가 그야말로 어, 어마무시한 하나의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일단은 이 환국 문명은 환국 문명은 조선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고조선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이 환국 문명에서 또 빠져나간 우리가 중국 문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환국 문명에서 빠져나간 일본 문명, 일명 이제 도레인 문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국 문명은 우리 문명사에 있어서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적장자요 장손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이 환국 문명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 문명과 도레인 문명과 함께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서구의 실존주의는 소위 말하는 그 서구가 중시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으로부터, 절대적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의 이성 중심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근대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한 근대사의 뭐냐면은 유명한 그런 철학자요 법학자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뭐 몽테스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훔도 있고, 그 다음에 루소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또 돋보이는 사람이 이제 칸트를 예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에 에드문드 후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문드의 제자가 누구지? 예.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환국 문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통섭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눈을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칸트의 인식론과 보살 사상은 어떻게 해서 같은가, 이제 이 점을 이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그 인식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지닌 인간의 이성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한 책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 이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절대주의적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인식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데서 이 칸트의 그 철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칸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칸트를 지금도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칸트 책을 이렇게 뭐 아주 속속들이 다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칸트의 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이성관계에 대한 인식론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비판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이 사유한 이성에 대한
이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성에 대해서 왜 그 이성작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원인이 있겠죠. 원인, 동기가 있겠죠. 그 동기를 뭐냐면은 제가 한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 이성이라는 것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화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에 저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성작용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작용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사고를 하고 있는, 즉 언어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인간이 그 언어적 사고를 경험하고 감각하고 지각했던 내용을 낮에는 해마에 잠시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잠을 자는 밤에 그 저장이 다시 전전두엽에 우리가 이동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죠. 기억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쌓이는데 아주 뭐냐면은 그 이리저리 뭐냐면은 흐트러지게 옷장에 옷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장에 옷걸이에 아주 순서대로 차곡차곡 뭐냐면은 기억이 나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기억을 가장 현재 중요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꼈을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연산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억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성작용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성작용에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구조와 한계에 문제점이 있더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구조와 한계를 가져오고 있는 그 맥락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의 인간의 진화 과정의 역사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철학이라든지 또 고전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보는 시야가 우주는 무한으로 펼쳐져 있고 또 우주는 연속한다는 것이죠. 연속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대 물리학으로 들어오면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무한하고 연속하고 인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유한하고 경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인과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가 뭐냐면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죠. 양자 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률의 관계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이러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를 가져와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관념화되어 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칸트
사상의 가장 중요한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인식론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이 순수한 이성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선험적으로 뭐냐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은 선험적인 인식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선험적인 인식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특질과 인간의 유전 행질과 인간의 체질 행질들을 이해해 볼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상고사에서 도출되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살사성과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살사성은 보리살타를 줄임말을 보살이라 하는데, 원래의 이 보살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에서 보디사트바인데,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는데, 본생은 뭐냐면 본래 그 사람이 삭티울 수 있고, 본래 그 사람 생명이 삭티울 수 있는 원래의 근본적인 이 사상이, 생각이 그 생명체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을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기본적인 이 본성은 바로 이 보디사트바라는 이름으로 보살사상에서는 바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사상은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 존엄과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 준 것이다. 왜냐? 보살사상은 기본적으로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씨알,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누가 훼손하거나 그거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는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제가 정리했던 부분을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한국사 이야기 첫 시간에 우리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발짝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의 선언적인 도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 철학의 그 인식론은 크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리주의는 인간이 본래부터 지닌 선언적인 이성을 중시하였고, 경험주의는 인간이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기납법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합리주의 방식은 바로 백마는 희다, 즉 백마라는 말 속에 희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류가 주의 개념에 이미 포획되어 있는 것이죠. 포함되어 있는 분석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마는 희다는 것은 이미 백마는 흰 것을 전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 판단을 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험주의 방식은 귀납진 방법을 강조하여 종합 판단을 한 나머지 진리의 필요성을 찾는데 한계를 또 들이내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주의 방식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여기에 대한 방법과 대책으로서 뭐냐면은 칸트는 이 두 사상이라 하면은 바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을 통합하는 선험주의를 이제 주장했다는 것이죠. 선험주의. 예. 선험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러면 선험주의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즉 지식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식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식을 확정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을 긍정해야 돼. 인식을 확정하는 해 나가는 이러한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이성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인간이 사유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의 비판성을 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 인식의 선언적인 형식을 도입한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인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행위상학적 인식론은 인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전환이라는 것은 인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대상의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떠한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은 대상이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는 대로 그 대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에게 진리는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차지한다. 그 주체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찾아야 된다. 인간이 유일무이한 인간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셀프에서 뭐냐면은 아는 대로 그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믹싱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진리는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찾아요. 주체의 판단, 즉 우주는 모두 실제만 한데 그 실제를 뭐냐면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실제의 그 순간을 뭐냐면 끊어내는 판단을 함으로 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 실제를 뭐냐면 순간순간 토막내서 그 실제를 존재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한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자, 궁극적으로 인간은 대상이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는 대로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설명이 이제 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자유를 가진다는 말고도 같고, 왜냐?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고 누가 누구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로써 자연과 결별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고로 인간은 각자의 인간의 존엄을 가지기에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했고, 이성은 언어의 부사물이며 기억은 언어적 사고의 결과이고, 이성작용은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특질이다 이거죠. 이성작용은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특질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도 잠깐 기억을 하지만 이내 뭐냐면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옷걸이에 그 기억을 걸어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기억을 장착해서 인간은 사유할 줄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햇빛에 의한 망막의 조절에서 일어나는데, 이 망막에서 일어나는 이 조절 그 자체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는 대상자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그 원칙적으로 이걸 규범 지은다든지 규정 지을 수 없어서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두는 환상일 수가 있다. 환상이다. 환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감각은 지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칸트의 비판 철학을 수립한 것은 상대주의적 우파니사드 진리에 또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이거죠. 과거의 브라만, 자이나교, 불교 이런 것을 우리가 변해가면서 바로 우파니사드가 고대사에 이제 들어올 때, 이때 그 고대사 이전에 절대주의적 신관, 절대주의적 우리가 관념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대주의적 철학이 바로 우파니사드 진리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동안 전통적인 행위상학과 인식론에 대해서 칸트는 반기를 들고 절대적 진리를 공격했다. 즉 종래 경험론 및 독단론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창조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인식론에서 바로 인간의 이성작용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가지는 시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 그러면 방법으로 인식 및 실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험적인 형식과 사유가 존재를 만들고 방법이 대상을 규정하더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인식 및 실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선험적인 형식이 필요하고 이 사유가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방법이 대상을 규정하더라는 것이죠. 자, 고로 도덕의 근거를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선험적인 자유에서 찾고, 도덕의 근거를 선험적인 자유에서 찾고 인격의 자기 입법을 도덕률로서 삼는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을 목표로 한 자의적인 한 사람이 모여서 보편적 입법에 합치될 수 있는 조건인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도덕과는 구별되는데, 그러면 도덕은 뭐냐?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선험적 자유로서 에서 참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보살사상의 보디사트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바로 실존주의를 말하고 순수이성 비판을 말한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의 핵심이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 실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가는, 칸트가 말하기를 국가는 개혁론에 입각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연맹이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뭐냐면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사 이야기 첫 번째 내용으로서 칸트 이야기를 더불어서 보살사상이 어떻게 같은가를 제가 설명했고, 이 내용을 읽고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인식론과 보살사상은 같다. 인간은 다양한 사물의 객관적인 실체를 수동적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능동적으로 마음의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가 마음속에 표상된다고 보았고요. 인간의 이성작용을 확대시킨 말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속에서는 본래부터 보살사상의 그물과 같은 형식에 있는데, 외부 세계의 산물들은 우리 마음의 그물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물에 걸리게 되는 방식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보살사상과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원래의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해석하면
본성이다 이거죠. 한자로 해석하면 본성이다 이거죠. 한자로 해석하면 본성이다 이죠. 그래서 보살 사상이 실존주의와 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본래부터란 말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데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고, 성품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 지난 과학계가 발표한 역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직접 경험한 이전의 선험적인 인식의 틀, 즉 범주 근무를 말하는데, 경험 이전의 실질적 구체적 현실적 문제 이전의 틀을 말하고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범위의 이상은 이상은 인간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초월적 초자연적 구원을 내세우고 종교가 학문을 한 분파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는 철학의 한 분파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선험적인 인식의 틀은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적 유전자이고, 그래서 인간은 사물 그 자체는 결코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환상이고 거짓이다. 이것이 바로 셀프의 출현인데,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이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각자 자유의지를 갖는데, 이는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세기에 2020년에 들어와서 설명되고 있는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방향이다 이런 것이죠. 이와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적으로 독립체산제로 제4차 산업에 이르게 되고, 블랙체인 사상과 블랙체인 혁명의 대전환점에서 이를 나는 정치적으로 또는 개인광옥이라 이르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독립체산제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사물 자체와 상관없는 자신만의 실제가 창조해내는 게 있고, 인간은 이러한 이성작용을 통해서 결국 자연과 결별하게 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만상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된다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이 말이고 보살 사상도 이 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만이 직면한 문제들을 자신만의 행동으로 결정하고자 하기에 스스로 우리가 내버려 두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성험적 경험으로 인간의 특질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특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보디사트바를 하고 이 보살이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성은 현실적 세계이고 바로 인간의 생활 그 자체를 토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 사성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가 누구를 지시 명령할 수가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며 자율 책임을 사회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개인공화국이다 이거죠.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계를 창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창조를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와 지식은 한포대에 있지만 지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고 지혜는 창조이다 이거죠. 지혜는 지식만을 기반으로 하고 이것이 기억이고 이성이다 이거죠. 우주만성은 시공간을 인간의 기억의 소선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드디어 자연과 결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주 공간은 실제성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인간인 나의 인식작용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확보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다양성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인식작용의 관찰자로서 다양한 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은 자기만의 셀프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춤이 되고 이것이 보살 사상이다. 이후에 이마누엘 칸트의 이성작용의 확장과
무한성을 성수유성 비판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는 실존주의로 있는 인간의 점성을 규범하는 독일 정치로 발전했다 이거죠.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보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화를 세계에 견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 나는 여기에 인생의 나머지를 건다.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환구문학술론 꼴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